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해하는 걸 오늘의 목표로 삼아야 돼. 만약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멈추고 다음 지문은 다음 시간에 차라리 넘기는 게 나아. 그냥 후루룩 딱딱 세 지문을 그냥 다 했다. 여기에 의의를 두면 안 된다. 이런 소리야. 자, 한 줄 한 줄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요 지문. 골격근 지문인데 ATP 나오는. 자, 이 지문이 이제 어려운 이유, 너네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 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자잉. 자, 먼저 내가 키워드는 웬만하면 이렇게 이제 형광펜 표시로 좀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본인이 뜯어보고 분석한 거랑 좀 비교도 해봐야지. 내가 선생보다 더 적진 않나 많진 않나. 많다고 안 좋고 적다고 좋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 반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핵심을 다룬 것에 일치점이 있느냐. 자, 그걸 좀 보라고. 자, 보세요.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으로 인체의 운동을 실행하는 기관이래. 우리가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달리기를 할 때 필요한 힘은 모두 골격근에서 만들어진대. 골격근은 수축 작용으로 힘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대. 수축이랑 이완이 뭔지 알아? 수축은 알아요. 수축이 뭔데? 그 줄어드는 거. 줄어들어. 그 이완은? 펼치는 거. 힘을 푸는 게 이완인 거지. 그치? 그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지. 그죠? 자, 어쨌든 수축 작용을 할 때 힘이 만들어진대요. 자, 그리고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 팔을 굽힐 때 이두근이 수축을 하면 쌍을 이루는 삼두근은 이완되고, 팔을 펼 때 삼두근이 수축하면 이두근은 이완된대. 자, 여기서 삼두근이랑 이두근을 알 필요는 있을까? 아니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게 이미지화가 되니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 돼요. 예를 들어 이두근 여기고 삼두근 여기야. 이두근이 수축하는 소리 잘 봐. 내가 팔을 펴고 있어. 여기야, 이두근이야. 이두근만 설명할 거야. 자, 이두근이 여기 있어. 팔을 펴고 있어. 내가 팔을 굽힐 거야. 그럼 이 근육은 수축돼? 아니면 이완돼? 수축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령이 있어. 이게 아령이야. 아령이 있으면 우리가 아령을 힘을 줘서 들면 팔이 이렇게 돼? 아니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린 힘을 쓸 때 이 방향으로는 이두근을 수축하는 거야. 알겠어? 그게 근육을 수축할 때 힘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거 이해했어? 이게 먼저야 이거. 그러고 자, 그래서 이게 근육 얘기만을 하는 건 아니기는 한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골격근을 통해 운동이 실행되는 원리가 뭘까라고 해. 자, 이 문단 가면, 자, 이 골격근은 지뢰의 작용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데, 지뢰 뭔지 알지? 지뢰가 뭔지 몰라? 그 과학 시간에 배워? 배웠을걸요? 자, 예를 들어, 자 봐봐. 이게 졸라 무거워.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내가 과학 선생님인지 국어쌤인지 헷갈리는데, 자, 이게 졸라 무거운 물체야. 못 들어. 못 드는데, 여기에 길다란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딱 하고, 어떻게 하면? 올려? 내리는 거 아닐까? 내리면 이게 내가 생각보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게 쑥 하고 들리는 거 알지? 네. 그때 이 친구를 지뢰라고 한다고, 지뢰. 그럼 이 지뢰를 갑자기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어? 인간의 골격근도 이 지뢰의 원리에 따라 힘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자, 봐봐. 자, 골격근은 지뢰의 작용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데, 자, 지뢰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 쓰는 막대기인데, 여기서 막대기를 고정하는 곳을 받침점, 힘을 가하는 곳을 힘점, 지뢰를 통해 힘이 미치는 곳을 작용점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텍스트만 읽어도 돼요. 근데 그걸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거야. 자, 봐봐. 막대기를 고정하는 곳을 받침점, 힘을 가하는 곳을 힘점이래. 자, 이 일종지뢰를 가지고 보자. 자, 이 받침점, 막대기를 고정해. 이렇게. 그리고 힘점은 내가 힘을 주는 곳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내려가죠? 여기가 내려가면은, 자, 시소 같은 거잖아.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은 반대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지. 그래서 힘점을 내릴 때 작용점 올라간다는 거지. 힘이 작용하는 곳이야. 힘이 작용하는 곳. 자, 이게 지금 1종 지뢰인데, 그럼 2종 지뢰도 한번 볼까? 자, 2종 지뢰는 받침점이 여기 끝에 있대. 끝에 있고, 힘점을 올려. 힘점이 어디 있어? 맨 끝에 있지. 이걸 올려. 그러면은 작용점 위치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지. 이거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 3종 지뢰는 어때? 받침점 여기 있어. 그 다음 힘점이 어디 있어? 중간에 있지. 중간을 이렇게 들어 올려. 그러면은 작용점 어떻게 돼? 올라가지.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실제 시험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뭘 하기도 했겠냐? 자기 들고 있던 펜 가지고 이러기도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는 그걸 굳이 하지 않고도 이해하는 그런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지.
자, 물론 그렇게 하면 도움 되는데, 생각보다 쓸모없는 행동일 수도 있어. 그 원리만 이해를 하면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인간의 골격근에서 이 1종, 2종, 3종 지뢰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암만 요 막대기 갖고 이러고 있어봐라. 이 글 이해가 다 되나? 응? 자, 어쨌든 자 밑에 보세요. 인체에서는 뼈와 뼈가 맞닿아 연결되는 곳인 관절이 받침점. 자,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이 힘점. 힘이 미치는 곳이 작용점이 된다. 자, 잘 봐요. 자, 내가 아까 요 이두근 설명했잖아. 자, 여기 뼈 있지. 여기 뼈 있지. 여기 사이가 뼈와 뼈 사이잖아. 그럼 여기를 이 글에서 뭐라고 한대? 받침점. 여기가 받침점이야. 자, 그리고 이제 힘을 가하는 곳이 힘점이래. 힘을 가하는 곳. 자, 예를 들어 힘이 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올릴 때 힘이 어디 가해져요? 아까 어디가 수축한다 했죠? 이두근 여기가 이제 수축한다 했잖아. 그러면 받침점, 여기가 힘점. 그러면은 자, 힘을 여기 이렇게 쭉 수축해. 팔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요. 팔이 올라가지. 그러면은 이 팔이 올라가는 지점이 뭐야? 작용점인 거야.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 힘점, 받침점, 작용점. 몇 종지일까요? 1종. 그치. 이 관계를 이해하라고. 이 관계를. 그래서 나도 이거 지문 풀 때 이랬어. 실제로 여기 밑에 그림 보세요. 힘점, 받침점, 작용점, 요 이제 1종, 2종, 3종 지뢰가 각각의 인체 일부분이랑 연결되어 있지. 실제로 해봐야 돼. 자, 봐봐. 자, 여기 요 받침점부터 하면 인간의 목이랑 그 머리뼈 있지. 이 머리뼈, 뼈와 뼈 사이가 받침점이라며. 이거 받침점이야.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들 거야. 자, 고개를 들면 어디가 수축해? 뒤에. 목 뒤가 수축하지. 네. 여기가 무슨 점? 힘점. 힘점. 그리고 그 반사작용으로 뭐가 올라가? 턱이 올라가잖아. 그럼 턱이 작용점인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너가 지문 풀 때 이 지점을 이해하고 넘어간 일을 물은 거야. 하고 넘어갔었어? 아니요. 아니라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면 되지. 자, 봐봐. 그래서 이 글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자, 보세요. 자, 여기도 해보자. 자, 받침점이 지금 여기 어디래? 팔. 발끝이네? 발가락도 발등뼈가 있고 발가락뼈가 있을 거잖아. 여기 사이, 뼈 사이가 받침점이니까 이래. 자, 그리고 여기 힘점은 어디쯤이래요? 발 뒤꿈치. 발 뒤꿈치 위에 여기를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지. 맞아? 그럼 지금 이거 뭐 하는 상황이야? 이대로 발을 만들면 어떻게 돼? 뒤꿈치를 드는 거지. 네. 그럼 실제로 들리는 지점 어디예요? 뒤꿈치를 들 때? 그 발. 여기 딱 작용점이라고 하는 이 복숭아뼈 있는 데 있지. 여기가 지금 실제로 올라가지. 네. 그거야. 자,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 이종지뢰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 3종지뢰 보세요. 자, 받침점, 힘점, 작용점인데 아까 이두근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자, 여기처럼 받침점이 여기 팔꿈치, 그리고 힘점은 요 팔꿈치 위에 요쪽 근육이 있대요. 자, 요쪽 근육이 쭉 당겨져서 작용점인 손이 올라가. 자, 그러면 요걸 3종지뢰라고 한다. 결국 요 관계를 1, 2, 3종 지뢰로 설명하고 있다고. 자,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 자, 이 그림을 텍스트화한 게 3번, 이제 3번 글인 거지. 맞아? 3문단. 자, 그래서 요런 거야. 이 그림을 보고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 글을 읽을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근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쉬운 친구면 요걸로 이 그림을 보는 수고를 덜 수도 있어. 그거는 사람 스타일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자, 어쨌든, 자, 그 관계를 우리는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좀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다음 4문단 가볼까? 자, 골격근의 수축 작용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세포 내의 근육 원섬유를 통해 이루어진대. 자, 이게 뭘까? 굵기가 가는 액틴 필라멘트랑 굵기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일부분씩 겹쳐 배열되어 있다. 자, 여기서 애들이 이제 좀 바보 같은 생각 중에 하나가, 근육의 원섬유가 있는데 여기는 굵기가 가는 액틴 필라멘트라는 게 있고 굵기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더라고 이렇게 막 그려본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야, 얇다 굵다를 꼭 그림을 그려서 알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치? 자, 어쨌든 얇은 게 액틴, 굵은 게 마이오신이래. 자, 보면 일부분씩 겹쳐 배열돼 있고, 자,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서 밝게 보이면 명대. 자, 마이오신만 있어서 이제 어둡게 보이는 구간을 암대라고 하고, 자, 암대 중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을 H대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주는 선을 Z선이라고 하는데, 자,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대. 그럼 결국 사문단에서는 근육 원섬유가 뭔지, 자, 그 근육 원섬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부분에 따른 분류만 알려주고 있죠. 자, 결국 이 지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문이 왜 제시가 됐는지에 대한 물음. 자, 아래 옴단. 자,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로 작용을 한대.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축하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있는 마이오신 머리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어 구름다리 구조를 형성한대. 자, 그 다음 마이오신 머리들이 고개를 돌리듯 회전을 하면서 양쪽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지고, 자, 구름다리 구조는 분해된다. 잘 봐. 자, 양쪽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진대요. 가까워진다는 소리는 길이가 줄어든다는 거 아닐까? 그쵸? 길이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수축일까 이완일까? 그 말이랑 계속 연결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문장의 어떤 특정 단어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들을 다른 말로 풀어내는 과정이야. 자, 어쨌든 구름다리 구조는 분해가 된대요. 자, 이러한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방식으로 골격근이 수축한다. 나오죠? 자, 이때 각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으며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는 수가 많을수록 발생하는 힘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도 있네요. 자, 그럼 6문단. 자, 한편 골격근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는, 자, 그런 거지. 골격근이 수축을 해야 돼. 근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밥을 한 3일 굶었어. 우리 팔 들 힘도 없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팔을 들고 근육을 힘을 쓰려 해도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 원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ATP는 뭘 위해서 존재한다? 수축. 골격근의 수축. 쉽게 말해 힘을 내기 위해 필요한 건데, 자, 여러 공급 원, 자, 으로부터 제공이 된다. 자, 여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ATP는 한 군데에서만 생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볼까? 근육세포에는 ATP랑 크레아틴 인산이 소량 저장돼 있는데, 자, 사실 ATP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말뜻을 알 필요는 없어. 알아서 뭐해? 그치? 크레아틴이 뭔데? 인산이 뭔데? 몰라 그거. 몰라도 돼요. 자, 소량 저장돼 있는데 먼저 근육세포에 저장된 ATP를 사용한 다음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을 활용해 ATP를 생산해 사용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ATP는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로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해 생산한다. 자, 그러면 한 3가지 정도의 그 ATP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 나오지.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ATP 생산 효율이 급격히 낮아진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 ATP가 쉽게 생산이 안 된대요. ATP가 생산이 쉽게 안 되면 어떻게 돼? 힘을 못 내겠죠. 그래서 체내에 젖산을 발생시키고 근육의 피로가 유발된다. 자, 근육 힘이 없는 거야. 우리 이걸 쉽게 말해 뭐라 그래요? 알배겼다라고 한다고. 알배겼다고. 야, 우리 힘들게 일해. 막 여기 막 졸라들었어. 졸라들고 한 다음날 아니면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팔을 못 올려. 그치? 왜 못 올리는 거야? 알배건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 그냥 아파서 못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 근육에 힘이 없는 거지. 근육이 피로해서. 자, 그래서 골격근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해 근육세포에 다시 저장을 하고, 왜? 에너지로 써야 되니까. 젖산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 골격근의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할 때 숨을 가쁘게 쉬거나 운동한 후에 숨을 몰아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격한 운동을 했어. 그러면은 근육이 피로해지지. 이 근육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쉬어? 숨을 가쁘게 쉬어. 쉬어. 가쁘게 쉬어야 많이 뭐가 들어오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있잖아. 우리 오로나민 C나 아니면 바카스 같은 거나 아니면 레모나 비타민 음료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항상 항산화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네. 그 말이 이것 때문인 거야. 걔네들이 왜 피로 회복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젖산 발생시키고 근육의 피로가 유발되는데 산소가 그 역할을 해주지만 그 산소의 역할을 보조도 해주는 거지. 그죠? 자, 어쨌든 이게 골격근과, 자, 다시 이 글을 좀 크게 보면 골격근이 뭔지, 골격근의 이제 작용 원리도 설명을 하고, 그걸 이제 질의 원리로. 자, 그리고 이제 골격근의 수축 작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까지가 자, 요 글의 전부라고. 그러니까 이 글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고, 자, 우리가 다른 변형 문제도 조금씩 풀어볼 거기 때문에 답이 나올 때까지만 선지 분석할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 1번. 힘줄은 뼈와 골격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자, 2번. 골격근은 이완함으로써 수축하는 힘을 만들어낸다. 아니죠. 왜? 힘은 수축을 해야 만들어지니까. 자, 이런 거는 자, 이완과 수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서로 자, 반대로 섞어 놓은 거죠. 자, 인과관계가 달라진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자, 이 글을 온전히 주체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문제는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자, 그 다음 12번에 기억을 이해한대요. 자, 기억이 뭐죠? 숨을 몰아쉬는. 자, 아까 내가 물어보면서 해소를 하긴 했는데 실제 글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나왔어. 대부분 그냥 문맥형 문제를 내겠다라고 생각한 뒤에 자, 그냥 읽고 끝내지 말고 운동을 한 후에 숨을 왜 몰아쉬지?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고 문제로 넘어가. 자, 그럼 다시 이거 답 이미 우리 내렸다. 자, 운동 후에 숨을 계속 왜 몰아쉬어요? 산소. 산소 공급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거나 젖산을 분해하는 그런 피로를 줄이는 이제 현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 자, 그 문맥을 그냥 답으로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1, 2, 3, 4, 5 분석할 생각 하지 말고 자, 이 중에 어떤 문맥이 기억의 내용과 가장 맞아떨어져요? 4번. 4번? 진짜? 5번. 봐봐. 크레아틴 인산 생산의 효율을 높인대. 크레아틴 인산이 뭘로 쓰이거든?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했죠? 이 에너지원의 생산의 효율성. 그래서 아까 산소가 부족하면 그 에너지원의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 했잖아. 그럼 산소가 있으면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야지. 그죠? 자, 그 다음. 자, 13번 보세요. 자, 13번 문제 유형 보면 일단 쫄기 시작해. 그죠? 졸라 그지 같은 그림 하나 나와 있고, 그림 또 2개야. 막 Z선,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 Z선. 그리고 여기 아까 봤던 이 그림 나와. 자, 나도 이거 풀 때 어제 이제 저녁에 와이프랑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이걸 풀어보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하니? 난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문제를. 정확하게는 내가 이 다리를 움직일 때 어디가 받침점이고 어디가 작용점이고 어디가 힘점인지를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죠? 근데 너네들은 문제 풀 때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근데 앉아 있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했어요. 했어? 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보기를 분석하는 게 먼저예요. 자, 특히 여기. 자, 물어보자. 자, 이 중에 어디가 우리 아까 받침점부터 찾았다. 그지? 어디가 받침점이야? C. C? 받침점은 안 움직여야 되는데? 받침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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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과 관절 사이, 뼈와 뼈 사이니까 여기가 받침점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이거 우리 이렇게 다리를 뒤로 들 때, 자, 어디가 수축해요? 무릎 뒤가 수축하지. 네. 이 무릎 뒤 부위가 지금 B잖아. 그럼 여기가? 힘점. 힘점. 맞아, 힘점. 그리고 C가 움직이니까? 작용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찾고 끝내면 안 돼. 아까 우리 질의 1종, 2종, 3종 질에 나왔던 거 기억나죠? 자, 받침점, 힘점, 그 다음 작용점의 순서로 이제 나와 있는 그 질의 유형은 몇 종 질이야? 받침작.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개념이라면 자, 우리가 요런 걸 분석해 나가는 게 이 보기에 이 그림 과연 뭘 때문에 냈을까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보기의 오른쪽은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고, 자, 요게 구름다리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구름다리가 비틀어지면서 이제 힘이 발생한다. 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볼까요? 자, 보기에서 다리를 들어올릴 때 작용하는 질의 종류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아직 문제 안 보고 선제 안 봤지만 왠지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보기를 풀 때 미리 한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자, 아까 받침점이 A, 그 다음 힘점이 B, 그 다음 작용점이 C. 몇 종지래? 3종. 그대로 분석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순서가 자, 이걸 풀 때 13번에 1번, 2번, 3번, 4번 이게 받침점이 맞나 힘점이 맞나 이게 아니고 이걸 먼저 하고 선지를 보면 답이 그냥 나와버리잖아. 그죠? 자, 그래서 13번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네요. 자, 3점짜리 문제다. 자, 보기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일어나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 자, 마이오신 머리가 만든 구름다리 구조가 형성되고 분해되는 일이 반복이 된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을 할 때니까 힘을 낼 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구름다리 구조가 생기고 부셔지고 생기고 부셔지고 요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글에 있었으니까 1번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 암대의 길이가 줄어들며 자,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틀린 말이거든. 자, 잘 봐. 암대가 뭐죠? 암대. 글로 다시 가도 돼. 어둡게 보이는 구간? 어둡게 보이는 구간인데 뭐가? 왜? 어떤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구간. 맞아.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서 이제 어둡게 보이는 구간을 암대라 그래요. 자, 그런데 자, 그 부분 구름다리 설명을 할 때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해서 힘이 발생할 때 필라멘트들의 길이는 어떻게 된대? 둘이요? 응. 길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딨어? 위에? 오문단에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때 각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자, 다시 2번 보세요. 암대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게 무슨 소리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줄어든다. 근데 이 과정 작용에서 필라멘트들의 길이가 안 변한다며. 여기 틀린 거 아니야? 네. 암대 길이는 줄어들지 않아야지. 그렇게 답이 2번인 거라고. 명대 길이는 3번이. 응. 왜? 맞아요. 명대 길이가 줄어들면 자, 이거 명대랑 암대의 그 위치를 봐봐. 자, 봐봐. 자,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 밝게 보이는 구간,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어둡게 보이는 구간을 암대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 다음 암대 중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을 H대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보자. 말 그대로 여기는 그 수축할 때 힘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이제 오문단 맨 마지막에 보면 필라멘트의 자체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뭐가 된다고?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는 수가 많을수록 발생하는 힘이 커진대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발생하는 힘이 커진다라고 나오지. 발생하는 힘이 커지는 거는 암대 길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뭐다? 필라멘트의 수가 많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2번이 또 틀린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요런 문제는 보통 무언가를 추론한다기보다는 글에 직접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요렇게 자, 답을 골라 나가는 과정이야. 자, 그러니까 스스로 풀 때도 당연히 이걸 할 수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지문을 온전하게 더 이해하는 시간을 들였냐 아니냐의 문제. 모의고사는 시간 제한이 있어. 그래서 시간 내에 이 과정을 꼭 해야 돼. 근데 내신은 범위가 있잖아. 범위가 있고 공부하는 시간의 제한이 크게 있지는 않잖아. 그치? 물론 시험장에서 풀이 시간은 있지만 그 전까지 많은 이해의 시간을 미리 드릴 수 있단 말이야. 모의고사랑 내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없잖아. 응? 이거 이번에 이 작품 나올 거야 라고 알려주고 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가 불가능한데 여기는 내용 이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돼. 그래서 시간 좀 들여서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를 꼭 해야 된다고. 자, 이게 아마 이 비문학 지문 중에 뭐 그나마 난이도로 따지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고3 지문에 비하면은 참 아주 귀염뽀짝한 문제기는 해. 진짜요? 고3 거 나중에 너네한테 풀어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한 6배는 더 어려웠어. 6배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게 이 지문은 저거 한 지문 정도만 애들이 조금 어렵다 느끼고 나머지 지문들은 쉬워. 특히 그래비티는 쉬워. 그래피티라고 하는 게 뭔지 혹시 알고 있어?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기 막 홍대 같은 데 거리 가보면은 어디 되게 으슥한 골목 같은데 막 되게 막 이런 글씨 막 이렇게 막 그 라카 같은 페인트로 글씨 쓰는 거 있지. 그걸 그래피티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래피티, 여기서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자, 공공장소에 낙서처럼 그려진 글자나 그림을 말하고, 자, 그래피티는 도시 소외 계층들이 건물 벽이나 지하철 등의 장소에 허가받지 않은 채 재빠르게 낙서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저항한다. 그러면 1번은 1번 문단은 뭘 알려줘요? 그래피티가 뭔지, 그리고 그래피티는 왜 하는지, 저항의 의도가 있대. 자, 그리고 이 문단. 자, 70년대 유행했던 그래피티는 주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태그로 시작을 했대. 자, 되게 낙서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뭐라고 쓴다고? 조하윤. 이렇게 쓴다고. 그게 태그래. 자, 태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그를 돋보이게 하고자 기존에 있던 태그 위에 덧대어 더 크게 태그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하윤 누가 이제 태그로 그렸어. 너한테 그렸는데 내가 나를 더 알려지 하면서 라카로 그 위에다가 죄서하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그런 형식으로 이제 태그를 덧그리기도 하고 태그 자체를 복잡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지닌 그림처럼 변형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글자는 읽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됐다. 자, 이 말 이해를 해봐. 자, 읽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이 그래피티가 전환됐대요. 자, 글씨는 읽는 거잖아. 자, 근데 이걸 마치 예술작품인 그림을 보는 듯하게 바뀌었대.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꼬부란 글씨로 예전에는 이 조하윤, 자, 이렇게 이제 정자로 썼다가 조하윤, 사인 쓰듯이 돼. 그러면은 더 이상 이 글자가 조하윤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이 됐대. 자, 이 의미 잘 기억하세요. 자, 이에 글자가 지닌 자, 조형적 요소가 강조되며 그래피티는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대. 자, 하지만 태그가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게 그려지다 보니 이게 뭔 글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행위 자체는 여전히 저항적 성격을 지니고 있대. 왜? 웬만하면은 그리지 말아야 될 장소에 허가받지 않고 그리는 거니까. 자, 있었지만 예술이 개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한 비평가들은 단순히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행위에 그게 있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비판적으로 인식을 해. 자, 이에 그래피티는 비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텅 비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자, 기억, 밑줄이 나왔죠. 이건 문맥형 문제일 거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썼을까에 대한 답을 내리고 3문단으로 내려가야 돼, 반드시. 자, 비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텅 비었대. 이 말을 왜 해요? 비평가들이? 자, 그 위에 답이 있겠죠. 잘 봐. 비평가들은 예술은 개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대. 자, 개인의 사유가 뭔데? 개인은 너잖아. 네. 그지? 사유가 뭔데? 아니야. 아니에요? 응. 단어를 잘못 알고 있어. 응? 비슷해. 그러면은 그렇게 묻자. 사유의 사전적인 정의를 지금 대답한 게 아니고 너가 의도라고 방금 얘기를 했거든? 어떤 근거로 의도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그림. 응. 왜 그려? 응. 그걸 자신있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유라고 하는 게 원래는 생각이야. 생각인데, 자, 무슨 생각이 있어서 여기 갈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개인의 사유라 그래. 자, 그래서 예술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일반적인데, 자, 이 그래피티는 그냥 이름이나 별명을 썼을 뿐이잖아. 그걸 그냥 화려하게 썼을 뿐이잖아. 비평가들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비가시적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비가시적이다. 가시적이 무슨 말이야? 눈에 보인다. 비가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근데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직접적인 눈보다는 이제 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자, 뿐만 아니라 텅 비었대. 그러면 이 그래피티에는 사유가 담겨져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이 문단을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기호는 꼭 이 기호에 속되는 의도를 무조건 해결하고 넘어가. 시간이 걸려도 어쩔 수 없어. 그 시간은 이걸 해야 빨라져.
자, 그 다음. 자, 1980년대 그래피티 예술가들은 작품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도입했다. 아까는 70년대 그래피티는 보통 태그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 태그를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비판받아. 그래서 시간이 한 10년대 정도 지나서 1980년대에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기법을 도입했대. 그러면 이 그래피티, 1980년대부터의 그래피티는 뭐가 들어있기 시작해? 사회적 메시지랑 어디를 연결시키면 돼? 개인의 사유요. 없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자,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제 사유를 담아내기 시작했어. 자, 대표적으로 대상의 형상을 오려낸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스텐실 기법이 활용됐다. 자, 이것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내가 너네랑 세대가 달라서 나는 스텐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혹시 불어펜 알아? 알아요. 알아. 아, 다행이다. 불어펜 뭐야? 불면은 잉크가 나오는 거. 불면은 잉크가 슉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걸로 그림 그릴 때 그냥 불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그 종이 같은 거 덧대는 거 알아? 그래서 후 불고 이 종이 딱 떼어내면은 그림이 나오지. 그걸 스텐실이라 그래. 그래서 이를 통해 정교한 형상을 갖춘 글자와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술성을 높이면서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대. 자, 또한 작업할 장소를 염두에 두고 표현할 글자나 그림의 형상을 미리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대. 자, 잘 봐. 내가 불어펜으로 나비를 그리고 싶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스텐실 갖고 와. 떼. 그러면은 나비가 만들어지지. 자, 전자가 훨씬 빨라, 후자가 훨씬 빨라. 그러니까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 자, 4문단. 자, 일부 그래피티 예술가들은 그래피티가 자, 그려지는 장소 자체의 특성을 활용하기도 한다. 자, 근데 그 의도도 사회적 목소리, 사회적 메시지를 내기 위함이래. 예를 들어 그들은 분쟁 지역의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고 낡은 건물의 벽면에 열악한 도시 환경에 대한 풍자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대. 자, 이렇게 장소 자체가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동하면은 자, 이걸 장소 특정성이라고 얘기를 한대. 자, 이러한 그래피티는 그려진 장소에서 떼어내는 순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거나 퇴색된대. 자, 예를 들어 분쟁 지역에 우리는 평화를 바래요. 요런 낙서를 썼어. 분쟁 지역에. 근데 거기 그 벽에 그린 그 벽을 통째로 다른 나라 되게 평화로운 곳에 옮겨놨어. 그러면 그 이제 그래피티가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장소 특성성이야. 특정성. 자, 다음 5문단. 저항정신에 기반한 낙서행위에 불과했던 그래피티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그래피티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는 공공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됐대. 왜 인정받게 됐어? 이제 메시지라는 걸 담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 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 하연이가 반응이 좋아서 좋아. 그 보면 할 때 그 아가 그 반사적인 아라기보다는 진짜 알게 됐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포인트가.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도 잘 이어지겠지. 그죠? 자, 15번에. 자, 1번 보자. 공공장소의 낙서처럼 그려진 글자나 그림. 오케이. 자,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오케이. 태그는 주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것을 의미한다. 글자를 읽을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걸리는 게 없이 읽히죠. 그 이유가 이제 지문을 이해해서 그래. 자, 5번. 예술 장르로 인정받으면서 창작 주체가 도시의 소외계층으로 확대되었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죠. 왜? 공공예술 장르로 그런 것도 맞고, 자, 애초에 소외계층은 이 그래피티의 시작과 함께 했단 말이야. 그치? 무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주체가 아니니까. 근데 너가 말했던 것도 맞아. 당연히 맞는 거야. 자, 그래서 15번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자, 기억과 같이 평가받은 이유다. 기억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비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텅 비었다. 자, 무슨 의미였죠, 아까? 개인의 사유가. 그치. 개인의 사유가 담겨지지 않았다를 1번에서 5번까지 해서 찾아봐. 5번. 그치. 왜? 글자가 복잡하고 화려하지 않아 알아보기 어렵고 개인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측한 그대로 아니야? 문맥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7번. 자, 17번 보시면
자,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하려고 할 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래. 자, 이게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한데, 프린트가 있으니까. 일단, 이 보기의 그림이 뭐겠어? 일단 그래피티일 거야. 그쵸? 자, 근데 이 그림을 우리가 막바로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어. 자, 이 사진은 공공장소인 어느 주차장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작품을 찍은 거다. 자, 일단 공간은 어느 주차장 벽에 그렸대요. 자, 해당 장소가 주차장임을 알리던 파킹이라는 글자의 ing 부분을 작가가 페인트로 덧칠해서 공원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파크로 바꾸었대. 자, 또한 스텐실 기법을 사용을 해서 자, 그네 타는 어린 소녀 여기 있죠? 자, 요거를 그래피티로 그린 게 아니라 원래 스텐실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페인트 쭉쭉 칠하고 떼면 자, 저게 바로 그려지는 거지. 맞아? 자, 그네 타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글자 A 아래에 정교하게 다 그려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문자와 그림을 사용해 현대 사회의 도시 공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자, 이게 뭐예요? 맞아. 사회적 메시지야. 그치? 그러면은, 그 똑같은 말이야. 사회적 메시지니까 사유라고 하는 것을 담아냈죠. 맞아? 자, 요런 지점들을 확인하고,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한 다음에, 자, 1번으로 가봐. 자, 1번. ing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을 했대. 자, 덧칠 했잖아. 그지? 자, 글자의 형태를 단순화함으로써 글자가 지닌 조형적 요소를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ng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한 이유가 뭐예요? 파킹이라고 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 파크, 공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글자의 형태를 단순화한다. 이 단순화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로 읽힐 수도 있지만 파킹을 파크로 바꿨으니까 줄어들었다를 단순화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서 글자가 지닌 조형적 요소를 강조했대. 자, 조형적 요소. 우리 글에서도 나왔는데 조형적 요소가 뭘까요? 조형이 무슨 뜻이야? 조형? 응. 자, 우리 문법 얘기 좀 할까? 자, 우리 자음체계표에서 조음 방법이랑 조음 이제 위치를 봐였잖아. 그치? 네. 조음 방법이 무슨 뜻이랬죠? 좋은 방법이요? 응.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조자가 만들 조를 써요. 그러면 조형은 뭐겠어? 형태를 만든다야. 자, 그러면 이 ing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해서 지워진 듯한 이미지로 만들어낸 이유가 파크의 형태 때문이야? 파크에 담긴 의미 때문이야? 그치. 그러면 조형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죠.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가야지. 적용형 문제는 지금 메커니즘 보여? 자, A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할 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기를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학예사의 말을 토대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왔다 갔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런 의미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기법도 썼구나 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1번을 본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 태그에서 이제 얘기를 하던 조형적인 요소만을 강조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의미가 있잖아. 그러면 태그의 입장으로 쓰인 그런 형태만 강조한 이제 그래피티가 아니라는 게 인지가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은 잘 봐. 자, 추론이야, 이거는. 답은 나왔지만은 자, 어느 주차장 벽에 그려진이라고 해. 자, 주차장 벽에 자,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차를 세워두는 곳이지 애가 노는 곳이 아니지. 근데 만약에 이 파킹이라고 하는 요 그래피티를 다른 곳으로 옮겨. 자, 그러면 이 그래피티의 의미가 유지될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주차장 벽에 그렸다라고 하는 장소를 굳이 얘기를 했다는 소리는 자, 뭐도 있다는 소리야. 그 장소로 옮기면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은데 자, 그 몇 번 선지해서요? 선지요? 응. 관련된 얘기를 장소가 옮겨지면 그치 5번에 장소 특성상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기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굳이 답이 1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 1번이 한 5번에 있어. 그러면은 나머지 선지는 위에서 봤겠죠. 봤을 때 그 요소들도 빠르게 분석이 된다고.
자, 그래서 내용 이해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세 문제 정도로 엮여 있었던 이제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가장 쉬웠던 문제라고. 가장 쉬웠던 문제. 자, 그러고 나서 자, 우리 마지막을 봅시다. 자, 이 마지막 친구는 잘 봐. 자, 글이 되게 길죠? 이걸 복합지문이라 그래요. 복합지문이라 그러는데, 가랑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문제로 넘어가야 돼. 이런 문제는 가 읽고, 가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 이러면은 안 보여. 안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가랑 나를 한 번에 읽으면서 가랑 나의 어떤 지점에서 이제 이 두 지문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진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보세요. 가는 문화를 이제 화이트는 문화를 인간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체계래. 자,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자, 이 사람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체계야 라고 했대. 자, 그래서 인간은 타고난 신체적 능력만으로는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라는 수단을 활용해 생존해 왔다. 자, 뭐 우리가 정글에서 산다고 생각해봐. 정글에 호랑이가 5마리 살아. 사람 2명 있어. 그러면은 그게 한 공간도 한 요 정도야. 이 정도 공간에 호랑이 3마리랑, 우리, 호랑이 5마리랑 우리 2명 살아. 어떻게 돼? 다음날은 우리 시체가 되겠지. 그죠? 신체적 능력이 안 돼.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 사람은 불도 만들고, 이제 창칼 같은 도구도 만들어서 그걸 극복해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문화를 기술, 사회, 관념적 체계라는 3가지 층위로 세분화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는 어떻게 발전되는 건가? 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했대. 자, 그래서 기술, 사회, 관념적 체계의 제목을 먼저 생각을 했으니까 2, 3, 4문단에 걸쳐 기술, 사회, 관념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자, 그리고 보세요. 자, 기술적 체계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을 의미한대요. 자, 문화를 결정짓는 핵심이자 기반이 된대. 사회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을, 관념적 체계는 이 2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사상이나 신념이나 규범, 말 그대로 관념. 자, 요것들을 일컫는데, 그럼 이 문단에서는 얘네들의 정의가 나오죠. 자, 그다음 이어서 자, 화이트는 기술적 체계가 변함에 따라 사회와 관념적 체계가 잇따라 변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읽어야 돼? 아, 기술적 체계가 변하는 게 먼저구나. 자, 예를 들어 물을 끌어 쓰는 기술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를 조직하겠대. 잘 봐봐. 물을 끌어 쓰는 기술. 자, 이거는 기술적 체계죠. 자, 이걸 하다 보니까 농사 이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역할을 분담하는 사회를 조직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사회적 체계. 자, 그러고 나니까 협력을 공동체의 덕목으로 삼게 됐대. 사람은 협력하면서 지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관념이 생긴대. 그죠? 그래서 자, 기술, 사회, 관념의 순서로 이제 변화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 3문단. 자, 이 사람에 따르면 모든 대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 너 건전지 하나 샀어. 건전지로 이제 더워지니까 손풍기를 하나 샀는데 건전지 딱 꽂고 한 5시간 내내 틀었어. 어떻게 돼? 꺼지겠죠? 왜? 다 달았어. 전기가 다 달았으니까. 모든 에너지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사람도 에너지가 다 감소되니까 늙어 죽는 거야. 자, 근데 사람은 늙고 싶지 않아 하잖아.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건강식품 막 졸라 챙겨 먹고, 그 막 주름 편다고 막 수술하고, 막 리쥬란 이런 거 막 맞고 그러잖아. 그지? 다 늙고 죽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으면 내 몸에 암이 생겼어. 암세포가 자라고, 점점 내가 약해지고 너무 아파.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하고 죽는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암세포 이제 제거하는 수술하고, 치료받고 하는 거란 말이야. 너네도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는데 병원 왜 가? 병원, 나으려고 하지. 왜 나으려고 해?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인 거잖아. 맞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너무 싫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인간은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에너지를 활용해 생명을 유지하려는 반엔트로피적 성향을 띈대. 자, 엔트로피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니까 여기서는 뜻풀이도 돼 있어. 자, 엔트로피가 뭐래? 열의 이동과 더불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감소 정도로 되느냐.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에너지의 감소겠죠. 자, 에너지의 감소가 엔트로피야.
그러면은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반이란 말이 있네?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에너지의 감소. 그럼 거기에 반한다는? 에너지를 감소하는 것에 반한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감소하는 걸 피하려고 한다고. 누가? 인간이. 자, 그에 따라, 자, 그러면은 잘 봐. 자, 여기도 기역, 기호 나왔죠. 이제 비문학이 완전 지문들이 다른데 패턴이 보여? 이렇게 기호 있고 밑줄 친 부분은 내가 뭘 그랬지. 이 부분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니까. 그럼 이제 반 엔트로피가 뭔지 어느 정도 감이 와. 자, 그리고 그에 따라 인간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수단을 개발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대요. 자, 4문단. 화이트는 문화 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E 곱하기 T는 C. 뭔 개소리인가 싶지? 차근차근 봐. E는 1인당 연간 동력한 에너지의 양. T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적 체계의 효율성. 자, C는 문화 발전의 정도래.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C가 문화 발전의 정도래. 그러면 이 문화 발전의 정도를 더 늘리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앞에 봐봐. E랑 T의 값을 높이면 되겠죠. 1을 늘려도 되고 T를 늘려도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이때 문화의 발전은 기술적 체계를 고도화해 E와 T를 높임으로써 실현된다. 우리 이해하면 그대로지. 자, 이는 문화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동력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가 가야. 자, 여기까지가 가. 자, 그러면은, 가의 핵심은 뭐예요? 자, 문화는 인간이 이제, 예를 들어 본인의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반엔트로피적 성향에 따라서 발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의 존재 이유를 거기로 잡으면 돼요. 그럼 나는, 자, 반퍼스는 문화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 거래. 다른 소리를 하죠. 그러면은 문화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났대. 인간이 세계를 이렇게 이해해. 그러면 그 방식 그대로 나타나는 것 뿐이래. 생존과는 관련이 없죠. 그러면은 이 반퍼스라는 사람은 앞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였죠?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랑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부터 시작. 자, 그는 문화의 형성을 신화, 존재론, 기능적 사고라고 또 세 가지로 나눠. 자, 그리고 니은의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문화를 강조했대. 자, 이거는 고도의 추론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니은도 뭔가 문맥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문화래.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제한이 있지 않고 계속 바뀌는? 아마 그건 글의 맨 말미를 잘 읽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 제한적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끌어낼 수는 없어. 자, 근데 이런 느낌은 가져갈 수 있어. 명사가 아닌 동사. 자, 우리 품사로서 동사의 특징은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명사는 존재를 하는 거지. 그 대상의 이름이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문화면 문화는 무언가 움직인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넘어가셔도 돼요. 거기까지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 2문단. 반퍼슨에 따르면 신화적 사고란 세계를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래. 그 힘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서와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사고방식이래. 예를 들어 기우제를 지내는 문화는 비가 내린 일을 초월적 존재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래. 자, 봐. 기우제가 뭐예요? 비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란 말이야. 누구한테 빌어? 너한테 빌진 않잖아. 그치? 하늘에게 빌겠지. 왜? 하늘이 비를 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에 의지하는 거지. 이게 신화적 사고래.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3문단. 자, 존재론적 사고는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하여 세계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려 하는 사고방식이다. 세계가 뭐지? 너무 알고 싶어. 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감염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문화는 질병이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 뭐래? 이 병원균의 존재를 밝히다 보면 이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존재론적 사고야.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 똑같은 상황이 있죠. 자, 예를 들어 감염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문화. 이 문화를
화이트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감염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어. 그 이유를 화이트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아까 감기 걸리면 왜 병원 간다 했죠? 그 살라고 간다 했잖아. 그치?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또는 반엔트로피적 성향 때문이야. 그래서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읽히는 거야. 자, 이어서 보세요. 자, 이는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대. 자, 그럼 마지막. 자, 기능적 사고 있네요. 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 한대. 예를 들어, 관료제 문화는 구성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관계를 위계화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반영된 거다. 자, 이는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체계화해서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대.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학원이야. 자, 학원이면은, 자, 학원은 이제, 너네들의 원비를 관리하는 재정 담당, 큰 학원이라고 봐봐. 재정 담당 부서가 있고, 자, 수업을 이제 신경 쓰는 수업 담당 부서. 학생들의 상담을 책임지는 상담 담당 부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학원이라고 보면은, 자, 재정 담당만 하던 사람이 수업을 할 수 있나? 하기 어렵죠. 비효율적이지. 수업만 하기도 빠듯한 사람이 재정이나 상담을 담당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학원 수가,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예를 들어, 우리 학원도 이제 3명이 분업을 하잖아. 그치? 3명이 분업을 하는데, 만약에 너네 수가 1,500명이야. 3명으로 못해. 응? 욕심이 아무리 커도 3명에서 1,500명을 가르칠 수 없어. 관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뽑아서 역할을 분담하는 거지. 그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거야. 자, 그럼 5문단. 반퍼슨에 따르면 이러한 3가지 사고 유형은 중첩되어서 상호작용을 한대. 그러니까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사고방식은 3가지가 모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가지 사고 유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삶의 방식이 형성되고 변화한다. 이걸 바로 문화라 그래. 문화. 자, 그래서 문화는, 자,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아까 니은 기억나세요? 네.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의 의미는 이 친구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그걸 문화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문화라고 하는 동일한 이제 제재에 대해서 자,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게 화이트랑 반퍼슨의 입장이네요. 자, 요 글을 이렇게 주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자, 그다음 이제 18번 문제 한번 봐요. 자, 이거는 글의 구조 관련된 문제겠네요. 자, 1번 볼까? 가는 문화 발전의 원리를 나는 문화를 형성하는 사고 유형을 서술하고 있다. 자, 문화 발전의 원리는 가에서 언급했고, 문화를 형성하는 사고는 뭐 기능적 사고, 신화적 사고 이런 거 있었지. 그러면 1번이 답이 아닐 이유가 없는데 네. 답이죠. 그죠? 자, 그다음 자, 19번으로 넘어가서 자, 가의 3가지 층이래. 자, 이 가의 3가지 층이가 뭐죠? 기술, 사회, 관념적 체계. 자, 적절하지 않은 거래. 1번. 기술적 체계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이다. 문제 없죠? 자, 2번. 사회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문제 없죠? 고1들 문제가 이래. 너무 직관적이야. 고3들 문제는 이런 걸 꼬아놔요. 어떻게? 똑같은 의미를 전달을 하는데, 자, 물질적 수단이라고 하는 글에 직접 언급된 단어가 아니라 이걸 꼬아서 더 풀어내요. 이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돼. 그래서 내가 이거 볼 때마다 고1 문제는 확실히 이제 너무 직관적이고 애들한테 친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잘 봐. 자, 관념적 체계는 사회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잘 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관념적 체계가 사회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건이래. 자, 조건이 된다는 소리는 관념적 체계랑 사회적 체계 중에 누가 먼저라는 소리예요? 지금 3번 관념이 먼저라는 소리지.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면은 관념은 사회와 기술의 상호작용 결과로 만들어진 사상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요것도 자, 서로 반대 서술을 한 거죠. 자, 답은 3번이겠지.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 자, 20번. 자, 가의 기억을 바탕으로 나의 기우제를 이해하는데 가의 기억이 뭔데요?
반엔트로피적 성향이죠. 자, 우리 이거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치? 그러면은, 자, 이 반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뭘 위해서? 가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니까 생존을 위해서지. 자, 그럼 봐봐. 자, 1번에서 5번 중에 생존을 언급하는 친구가 한 개가 아니야. 몇 번, 몇 번? 1번, 1번이랑 5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빨리 풀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생존에 유리한 거 여기는 1번 찍? 이러면 틀린다고. 자, 그러면은 뒤가 중요하겠죠. 자,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를 식수로 활용해 에너지를 동력화한다. 자, 다음 뒤에 초월적 존재로부터 획득하여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활용한다 라고 합니다. 자, 가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기우제가 아까 뭐였죠?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빌어? 하늘, 하늘이라는 초월적 존재로부터 그걸 원하는 거지.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연결되는 건 5번 뿐이야. 그죠? 자, 1번은 비를 식수로 활용하는 기술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철저하게 기술적 체계에 대한 설명일 뿐이야. 기우제는 기술과는 관련이 없단 말이야. 뭐 더 잘 비는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답은 그렇게 5번으로 가셔야죠. 자, 다음 21번 보세요. 자, 나의 니은이래. 자, 나의 니은도 우리 먼저 분석했는데, 자, 나의 니은이 뭐예요? 명사가 아닌 동사래. 문화는 변하는 거다. 찾아봐. 어딨어? 5번, 5번, 그지? 문화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체계를 이해하는 사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자, 22번. 자, 가의 화이트와 나의 반퍼슨의 관점에서 다음을 이해한다. 자, 이런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이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화이트와 반퍼슨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라면, 자, 이 분수의 연혁이라고 하는 친구를 잠깐 보세요. 자, 1751년 땡땡산과 땡땡시의 고저차를 측정한 결과 일정한 수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분수를 건설했대. 자, 측정했고 일정한 수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단 분수 건설했네요. 자, 근데 43년에 대규모 도시 개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이 부족해지자 분수의 물 공급을 중단했대. 원래 분수에서 물 쭉 뿜어져 나오는데 물 낭비다. 우리 써야 된다 하면서 중단했어. 그 다음 69년 전력 보급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분수의 규모가 커지고 도시 경관이 개선됐대. 분수 다시 켰네요. 자,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지. 그죠? 다음 79년 분수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청에 분수시설 관리과를 신설을 했대. 자, 말 그대로 어떤 사회적인 조직을 신설을 했어요. 필요에 따라. 자, 그리고 92년 어때? 분수에 조각된 신에게 손을 빌며 동전을 던지면 신들이 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 신에게 뭔가를 비는, 이거 신화적 사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나오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자, 러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준 다음에 선지로 바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A가 누구? 화이트 입장이잖아. 그치? 자, 화이트 입장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로 땡땡시가 분수의 물 공급을 중단한 것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분수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체계가 변화한 거래. 자, 잘 봐.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분수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체계가 변화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체계가 변화했대. 그러면은 물 공급을 중단한 이유가 뭐야? 식수로 써야 돼서 중단한 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분수를 다시 킬 수 있게 됐잖아. 자, 그러면 지금은 분수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 거죠. 물이 부족한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분수의 에너지를 분수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분수가 다시 가동돼야 된다고. 자, 다시 설명해 줄까? 자, 봐봐. 자, 대규모 도시 개발로 땡땡시가 분수의 물 공급을 중단했어. 맞아? 자, 물 공급을 중단한 상황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물 공급을 중단한 이유가 뭐라 했어? 식수가 필요해져서야. 자, 근데 만약에 식수 대용으로 분수에 물까지 꺼야 될 정도면 아직 식수를 개발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기술이 봐봐. 전력 보급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분수 규모가 커지거나 분수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 자, 이 지점이 바로 기술의 발전으로 분수가 다시 가동되면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룬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물 공급을 중단한 사례까지는 자, 식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자, 이걸 에너지를 분수에 효율적으로 활용한 거냐고. 분수에 물 공급이 중단됐다는 건 에너지를 분수에 지금 못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체계가 변화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체계가 변화한 거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가 돼야 돼. 자, 그러니까 물 공급 중단이 아니라 분수의 규모가 커지고 여기서부터인 거지. 그죠? 요거는 이 이전 단계인 거고.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야죠. 네. 자, 답은 요렇게 1번이고, 요 문제가 이제 약간 ATP 지문을 떠나서 문제 자체의 난도는 이 친구가 또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 문제. 자, 어휘 문제 혹시 맞췄어요? 맞췄어요. 오, 자, 이유가 중요하겠네. 자, 1번을 잘 골랐지. 자, 1번에 A가 원래 뭐예요? 그 분담. 자, 내가 말했지. 자, 분담하는 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두 친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아는 이유는 너가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이 단어에 대한 어휘력이 없으면 이거 답 못 골라요. 자, 도맡다가 무슨 뜻이고 분담하다가 무슨 뜻인데? 도맡다는 응. 일단 더 만드는 더 맞는 거? 분담은 뭔데 그럼? 나누는 거. 맞아. 요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줄까? 자, 그 하윤이는 너 몇 반이냐? 5번. 5반. 5반에 반장을 도맡아 했다. 어색하지 않죠? 네. 근데 하윤이는 5반의 반장을 분담했다. 어색하지? 네. 왜? 반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하나야. 그래서 한 명이 다 떠맡는 거야. 그걸 도맡는 거야. 분담은 나눠야 돼. 자, 하나로 가야 되냐, 나눌 수 있냐는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 둘이 맞지 않는 거라고. 네. 알았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1번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는 진짜 어휘력의 문제라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사고해 봐야 돼. 근데 다행히도 분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1번을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접근이 가능한 문제들이 많다 이거야.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살면서 너가 고3까지 꼭 해결해서 이제 수능 때 이런 문제를 틀리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대부분 다른 문제들보다 오답률이 압도적으로 낮아. 문맥 문제는 문맥이나 어휘 문제는 되게 그렇습니다. 3번은 뭐예요? 3번? 엄청 갈렸었어요. 아, 깔렸어? 그런 질문 좋지. 3번이에요. 자, 애들이 3번이라고? 네, 저 3번인 줄 알고. C가 뭔데? 도모하려는 자, 도모하다. 자, 지금 도모하다라고 한 단어만 보지 말고 뭘 도모했어? 그래서? 안정과 질서를. 안정과 질서를 도모한대. 자, 그러면 안정과 질서를 도모라는 뜻에 너무 이제 흔들리지 말고, 자, 안정과 질서를 뭐 하려 하는 거야? 안정과 질서를 자, 간단히 말해. 하려고. 안정과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없애려고 하는 거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도모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만들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출발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은 도모하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뜻이냐면 이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야. 그러면 꾀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정과 질서를 꾀하려 한다. 이것도 준비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비슷한 문맥이기 때문에 3번은 답은 아닌 거지. 그죠? 이렇게 갈지.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해당되는 단어로 대체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A 상황에 도맡는 대신에 분담을 넣으면 어색한 게 느껴진단 말이야. 만약에 지금 1번 문제에 분담하는을 여기에 넣어봤어. 어색함이 안 느껴져. 그러면 그 친구는 분담하다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 친구들 3번 고르고 이거 무조건 3번이지라고 했던 친구들 1번, 자 봐봐. 선지는 순서대로 봤을 거 아니야. 3번부터 보진 않았을 거잖아. 1번에서 이상한 걸 못 느끼니까 3번까지 내려간 거야. 그 친구는 분담이나 도맡는다의 뜻을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큰 거라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